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당신 집 아니었어요? 부자인 줄 알고 재혼한 남편이 저에게 돈을 달라며 한 말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상처받을 두 딸을 생각해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여자와는 그만 만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없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간녀를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과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복수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고소를 포기하고 집과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김치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에 다니는 두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혼자 벌어 생활비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65살이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벌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단골 손님인 최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가게에 올 때마다 고기를 구워주는 저에게 팁을 주셨죠.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선물을 주며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부담이 돼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이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냐며 부탁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딸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자인 최 사장님과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재혼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해서 벌을 받는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봤습니다.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여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문자함을 열었어요. 수십 개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 그 여자였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어제 너무 좋았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같은 부서 후배였죠.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딸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큰딸이 대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딸이 1학년이었습니다. 아직 학교도 못 마쳤는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요.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어요. 없던 일로 해주는 대신 그 여자랑 그만 만나라고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핸드폰 문자 봤다고 다 알고 있다고 했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대신 그 여자랑 그만 만나라고 했죠.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여자랑 헤어질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요. 제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간녀를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 남자 얼굴 보기 싫었습니다. 상간녀도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바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 고소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상간녀 고소를 안 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조금 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복수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더 받기로 했죠. 그래봤자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 조금이 전부였어요. 저는 아파트를 갖고 예금 좀 받았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집을 나가 상간녀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딸들도 남편의 바람 이야기를 알게 됐고 저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딸들도 남편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연락이 없었죠. 이혼하고 나니 현실이 보였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집 빼고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딸 둘을 대학 졸업시켜야 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돈이 많이 들었죠. 근처 김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손은 고춧가루에 쓰라렸고요. 힘들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딸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돈이 부족했어요.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딸들 등록금까지 대련이 빠듯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딸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둘 다 서울로 취업을 갔습니다.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을 보니 잘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딸들이 떠나고도 김치 공장은 계속 다녔습니다.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대출 이자 내고 조금씩 원금도 갚았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60살이 됐을 때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원금을 이체하고 나서 통장을 봤습니다. 대출 잔액이 0원이라고 떴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죠.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요. 큰딸이 먼저 연락했고 몇 달 후에 작은딸도 연락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대출 갚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딸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태줄 게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딸들이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딸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주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들 모두 결혼을 시켰어요. 딸들 결혼을 시키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좀 쉬면서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민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기뻤어요. 드디어 손녀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죠. 몇 달 후에 민진이가 딸을 낳았어요. 예쁜 손녀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손녀를 안아봤어요. 작고 말랑말랑한 게 너무 귀여웠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민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인지 물었어요. 민진이가 말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서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고 했어요. 어린이집은 돌이 지나야 받아준다면서 손녀를 좀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죠.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눈치가 보이잖아요. 사위도 있는데요. 아무리 딸이라도 남의 집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 한 푼 못 보태줬잖아요.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짐을 싸서 민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위 보기가 불편했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하고 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어색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사위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줬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대했죠. 주말에는 맛있는 거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1년을 함께 살다 보니 가족처럼 친해졌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죠. 근데 그때 둘째 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아기 봐줄 수 있냐고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큰딸한테 해줬으니 작은딸한테도 해줘야 했어요.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민진이네 집에서 나와서 민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딸 집 생활이 시작됐어요. 민이네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첫째, 육아가 끝날 쯤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64살이 돼서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4년 동안 비워뒀으니 그럴만했죠.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하고 먼지 털고요. 하루 종일 청소했더니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날 밤 내 침대에 누웠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편했어요. 역시 내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딸들이 잘해줬어요. 사위들도 좋았고 손주들도 귀여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의 집이잖아요. 눈치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다 봐줬으니 이제 정말 제 역할 다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노후가 걱정됐습니다. 4년 동안 일을 안 했으니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딸들이 용돈을 챙겨주긴 했는데 그걸로 생활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을 쉬었어요. 그동안 피곤했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예전처럼 김치 공장에서 일하기에는 힘이 붙일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이랑 체력이 다르니까요. 이왕이면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광고도 보고 가게 앞에 붙은 광고도 봤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 고깃집에서 사람 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서빙이랑 손님들 고기 구워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고기 구워주는 일이면 할만하겠다 싶었어요. 사장님한테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고깃집 출근 첫날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몇 테이블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문 받고 고기 가져다 주고 구워드리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치 공장에서 10년 일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첫 테이블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드렸습니다. 적당히 익으면 가위로 잘라드렸죠. 근데 손님이 인상을 썼어요. 이모, 고기 너무 작게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고기는 크게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이건 또 너무 크네. 적당히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떤 손님은 제가 구워드리는 걸 좋아했고, 어떤 손님은 자기가 직접 굽겠다고 가위를 뺏어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손님마다 취향이 다른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테이블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 굽고 반찬 가져다 주고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어요. 근데 손주들 보는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4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밤새 울면 달래고 했던 거 생각하면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죠. 고깃집 일은 퇴근하면 끝이니까 차라리 나았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생활비 쓰고 50만 원이라도 적금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후를 위해서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쉬는 날에 딸 집에 올라갔어요. 손주들 보러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용돈도 줬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데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귀여운 얼굴로 조르면 지갑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남질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모으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손주들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한 달쯤 일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손님 4명이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문을 받고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삼겹살이랑 목살이었어요.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구워드리기 시작했죠. 그중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나 보네요. 전에 못 본 분 같은데. 저는 한 달 정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기를 맛있게 잘 굽는다고 칭찬해 줬어요. 고기를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려는데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하고 돌아봤더니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고기 맛있게 구워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어리둥절했습니다. 팁을 주는 거였어요.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팁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더니 손님이 웃으면서 그냥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그냥 가져도 되나?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저기 테이블에서 고기 구워 드렸는데 팁으로 10,000원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테이블을 봤어요. 그러더니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사장님이시네요. 단골이세요. 가끔 고기 구워드리면 팁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받으시면 돼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10,000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팁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10,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팁을 주는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만져봤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가끔 팁을 주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10,000원씩 주시는 분도 있었고 5,000원씩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받았어요. 팁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급 외에 보너스가 생긴 거잖아요.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라도 더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팁 받은 날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사장님이 또 가게에 오셨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일행 네 분과 함께 들어오셨죠. 지난번에 10,000원 팁 주셨던 그분이었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유난히 밝으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부터 웃고 계셨어요. 일행분들과 뭔가 신나게 얘기를 나누셨죠.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셨어요. 삼겹살에 목살에 차돌박이까지요. 꽤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고기를 가져다 드리고 불판에 올렸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도 팁을 주실까 하고요. 지난번에 10,000원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팁을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면 좋잖아요. 고기가 익어가자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드렸습니다. 최 사장님 일행분들이 맛있다면서 드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구운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고기를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최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까 최 사장님이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지폐였어요. 근데 10,000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50,000원짜리였어요. 오늘 팁이에요. 받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00원이요. 10,000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50,000원이라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못 받겠어요. 최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요.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사양했는데 최 사장님이 자꾸 권하셨어요. 안 받으면 섭섭하다고까지 하셨죠. 결국 어쩔 수 없이 50,000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50,000원을 넣으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기쁘긴 했어요. 50,00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손주들 선물 사줄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박탈감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비싼 고기에 팁까지 50,000원씩 아무렇지 않게 주는 걸까요? 오늘 저 테이블 고깃값만 해도 20만 원은 넘을 텐데요. 거기에 팁 50,000원이요. 저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한 끼 식사에 25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리하면서 사장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최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인데 같이 오는 사람들이 최 사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팁도 많이 주시고 오실 때마다 고깃값은 항상 최 사장님이 계산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인가 고기 구워준 직원한테 10만 원 주신 적도 있다고요.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사장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말투나 옷 입는 거 봐서는 장사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죠. 사장님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뭐가 됐든 우리야 매출 올려주니까 좋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또 일행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고기를 가져다 드리고 구워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사장님 일행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이모님이 구워주시는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또 다른 분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맞아요. 이모님 때문에 이 집에 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제가 구워드리는 고기가 맛있다고 해주시니까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열심히 구웠어요. 고기를 거의 다 구워드렸을 때였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소주잔을 들더니 저한테 내미셨어요. 이모님, 수고하셨는데 소주 한 잔 받으세요. 술을 권하시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손님이 직원한테 술을 권하다니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일하는 중에 술은 안 돼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그분이 뭐 한 잔만 하시라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왔죠. 카운터 쪽으로 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당황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손님이 술을 권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생각났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팁을 못 받은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에 5만 원 주셨는데 오늘도 주시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황급히 나와버려서 받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속상했어요. 팁을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웠습니다. 5만 원은 아니더라도 1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괜히 술 권한다고 도망쳐버린 게 후회됐어요. 잠시 후 최 사장님 테이블에서 소주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 봐 걱정이 됐어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얼른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까 최 사장님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고 계셨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팁을 못 드렸네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까 술잔 권했던 분이 또 뭐라고 할까 봐 빨리 나온 거였어요. 잠시 후 최 사장님 일행이 계산을 하셨어요.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최 사장님이 카드를 내밀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 지인이 실례를 했네요. 술을 좀 많이 드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일행분들이 나가시고 저는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릇 정리하고 불판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최 사장님이라는 분은 돈도 많은데 매너도 좋구나 싶었습니다. 지인이 실수한 걸 대신 사과하시는 거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님들한테 받은 팁을 따로 모았어요. 한 달 모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이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딸 집에 올라갔습니다. 딸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큰딸 민진이네 집에 가면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돼 있었어요. 손녀는 어린이집 다녀와서 피곤한데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보채고요.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안했어요.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둥바둥 사는 딸들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일행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오늘은 혼자 오셨습니다. 최 사장님이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지금 식사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잠시 고민하셨어요. 영업 끝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주방에서 불도 거의 껐고요. 근데 단골 손님이시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드세요. 괜찮습니다. 최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요. 빨리 먹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삼겹살 2인분이랑 소주를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고기를 가져다 드리고 불판에 올렸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최 사장님 표정을 봤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밝게 웃으셨는데 오늘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다 가고 최 사장님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 고기 굽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고기를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혼자 먹기엔 많은데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당황했어요. 손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라고요. 카운터 쪽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냥 같이 먹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불편했지만 거절하기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팁도 많이 주셨고 사장님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색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일 끝나고 먹으려고 했다고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편하게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집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말을 꺼냈어요. 최 사장님한테 소주를 따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최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도 없고 해서요. 여기 고기 생각나서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날에는 혼자 이러시는 것보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이랑 드시는 게 어떠세요? 말하고 나서 최 사장님 표정을 봤어요. 순간 어두워지셨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아차 싶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당황해서 얼른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하하. 최 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왜 혼자 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과는 예전에 이혼했다고, 딸들은 다 결혼해서 서울에 산다고 했죠.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힘드시겠네요. 저도 비슷해요. 그 말을 끝으로 최 사장님은 말이 없어지셨어요. 묵묵히 술을 드시고 고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기만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최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계산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더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최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구나. 돈이 많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드시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사신다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눈치가 없었죠. 앞으로 뭔가 최 사장님과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일행분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저는 주문을 받고 고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구워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서먹서먹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눈을 잘못 마주쳤어요. 그때 최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실례가 많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최 사장님도 웃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고기를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최 사장님이 팁을 안 주셨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주셨는데 오늘은 안 주셨습니다. 지인분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니면 지난번 일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식사가 끝나고 최 사장님 일행이 계산을 하셨어요. 저는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을 마친 최 사장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저기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따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당황했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서 밥을 먹자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좀 그렇네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다면서요? 실례가 많았다고 하시더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뭐지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그냥 찝쩍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난번에 고마워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굳이 둘이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건 싫었습니다. 손님이랑 따로 만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무슨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날 이후로 최 사장님은 가게에 올 때마다
가끔씩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최 사장님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첫째 딸 민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어둡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딸이 한참을 말을 못 꺼냈습니다. 하면서 머뭇거렸어요. 저는 답답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요.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이라니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고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딸 집 올라가는 데 쓰고 손주들 용돈 주는 데 쓰고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해봤자 몇백만 원이 전부였어요. 대출을 받으면 빌려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65살에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이자 내면서 원금까지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선뜻 빌려준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딸이 얼른 말했어요. 여윳돈 있으신 거 아니면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도 못 보태줬어요. 근데 지금도 3천만 원인데 그것도 못 보태주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한심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받으면 갚을 수 있을까? 잠이 안 왔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속상한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주문받고 고기 가져다 주고 구워드리는데 계속 딸 생각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나?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손님한테 고기를 구워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고기를 태우기도 하고 반찬을 잘못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뭔가 하고 받았어요. 전화 저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장 안 된 번호였거든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도 잊은 거냐고요. 저는 또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나 이기혁이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5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는커녕 문자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 그쪽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전화를 한 거죠? 저는 갑자기 왜 전화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소리라고요. 몇십 년간 전화 한 통 없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는 전화한 적 없거든요. 근데 돈 빌려달라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진이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한테도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였죠. 저는 딸이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급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냐고요. 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딸이냐고 자기는 딸 없다고 했죠. 앞으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도 났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진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싫어하던 전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요? 15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안 봤잖아요. 연락도 안 했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에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고기를 굽다가 실수도 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고기가 타기도 했고 반찬을 잘못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 최 사장님 일행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저는 주문을 받고 고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구워드렸어요. 근데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굽는 손도 느렸고 표정도 어두웠죠. 최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 사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기를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리를 떴어요. 식사가 끝나고 최 사장님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또 그 말이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거절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밥 말고 술 사달라고요. 최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은 날이라고 했어요. 최 사장님은 그럼 일 끝날 때쯤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시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한 거지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자고 했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손님이랑 술을 마시러 가는 게요. 근데 오늘 술 한잔 안 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전 남편 전화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맥주가 나오자마자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식사 한 번 하자고 했을 때 계속 거절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술을 드시자고 하시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기분 잘 안다고 잘하셨다고 했죠. 오늘 술 한잔 하시면서 다 풀고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술 한잔 하러 왔지만 제 이야기를 말하기가 꺼려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달라졌습니다.
입이 풀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전 남편한테서 전화 온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셨어요. 가끔 힘드셨겠다 안 됐다 하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좀 풀렸어요.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니까 시원했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최 사장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무슨 일 하시는데 팁을 그렇게 많이 주시냐고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젊었을 때 작게 사업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요. 그냥 연금 나오는 거랑 그때 모아둔 돈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업으로 돈을 버는데 그럴 때 기분이 좋아서 팁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다고요. 저는 부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최 사장님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년 전에 이혼하셨고 자식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도 알았죠. 저랑 비슷했습니다. 한참을 쌓였던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속에 있던 걸 다 쏟아내니까 시원했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누군가한테 털어놓은 게 좋았어요. 저는 최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오늘 덕분에 속이 풀렸다고요. 최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다고요. 술자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최 사장님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최 사장님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같이 걸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집도 가까운데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잖아요. 공감도 해주시고요. 돈도 많은데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딸이 빌려달라는 돈 생각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이요. 딸이 전 남편한테까지 전화한 거 보면 정말 급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한테 전화할 정도면 다른 데는 다 알아본 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결국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65살에 대출을 받으면 갚기 힘들겠지만 딸이 집에서 쫓겨나게 둘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갚으면 되겠죠. 다음 날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돈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예전에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일주일 후에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3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어요. 서류 작성하고 심사받고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가게로 출근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이었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최 사장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요. 그렇게 가게 일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는 거 어떠시냐고요. 저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에 먹자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보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지인분들과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고기를 구워드렸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하셨어요. 일행분들이 먼저 나가시고 최 사장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가게 밖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최 사장님이 양복 속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선물이라며 받으시라고 했죠. 그러고는 일행분들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금반지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반지요. 저는 바로 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요. 최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이라고 그냥 받아달라고 했죠. 부담 갖지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반지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상자를 열어서 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누군가한테 반지 선물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받은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새 돈짜리 반지면 25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부담이 됐습니다. 왜 이런 비싼 걸 저한테 주시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고마워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이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돌려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만나자고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죠. 최 사장님은 자기 마음이라며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순 씨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니요. 최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 사연도 비슷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는 거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친구라면 저도 좋은데 그 이상 관계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친구도 좋으니까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카페를 나와서 가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최 사장님과 재혼을요. 최 사장님은 돈도 많으니까 노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무난하게 살 것 같았고요. 사실 재혼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사장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가끔 영화도 봤죠. 최 사장님은 이번 기회에 살림을 합치자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같이 살자고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요. 딸들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돈 좀 있으시냐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어요.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요. 첫째 딸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둘째 딸은 5천만 원 정도인데 여유 되시는 만큼만 빌려주시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첫째 딸한테는 빌려줬는데 둘째 딸한테는 안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이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둘째 딸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출 3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5천만 원까지 추가하면 8천만 원입니다. 집값이 2억 5천만 원인데 대출을 빼면 1억 7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기가 힘들 것 같았죠. 이번 기회에 그냥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고 대출을 없앨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팔면 대출도 갚고 딸한테 돈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 답답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저녁 최 사장님을 만났어요. 근처 식당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한숨이 계속 나왔어요. 최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또 살림 합치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 거냐고 이제 같이 살자고 했죠. 가뜩이나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또 살림을 합치자는 최 사장님 말에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집을 팔아서 대출 갚고 최 사장님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집을 팔면 대출도 갚고 딸한테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최 사장님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최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함께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알아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좋다고 살림 합치자고 했죠. 최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사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 마주 앉았습니다. 술 깨고 맨정신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대화를 하자고 했거든요. 최 사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미순 씨 집에 들어가는 게 어때요? 저는 제가 최 사장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최 사장님은 계속 제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 집은 좁다고, 제 집이 더 넓고 좋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어요.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결국 최 사장님이 양보하셨어요. 알겠다며 그럼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로요. 그리고 최 사장님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최 사장님 집에 들어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살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TV랑 소파랑 침대 정도만 있었어요. 부엌에도 냄비 몇 개랑 그릇 몇 개만 있었고요. 최 사장님은 이것저것 물건 두는 걸 싫어한다며 딱 필요한 것만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물건 많으면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간소하게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남편이 됐으니까 남편이라고 불러야겠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식당 일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요. 남편이 말했어요.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벌어놓는 게 어떠냐고 했죠. 대신 생활비는 자기가 줄 테니까 제가 버는 돈은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럼 고깃집은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을 내놓았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연락이 없냐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인기가 없다며 요즘 시세도 떨어져서 2억 5천만 원이면 아무도 안 산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같은 평수가 1억 9천만 원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집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냐고 한숨이 나왔죠. 그럼 2억에라도 팔아달라고 했어요. 빨리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2억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았어요. 3천만 원이랑 5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 대출이 있었거든요. 다 갚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첫째 딸한테 2천만 원을 더 줬어요. 처음에 3천만 원만 보탰었는데 똑같이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둘째 딸도 5천만 원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팔아서 1억이 남았어요. 아쉽긴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 집도 있고 남편도 돈이 있으니까요. 1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다 모을 수 있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쉬는 날에는 남편과 운동도 하고 산책도 했어요. 노후를 즐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주말에는 제가 출근해야 해서 남편은 친구들과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남편이 혹시 돈이 좀 있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해? 저는 갑자기 웬 이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 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 당신 집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월세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월세요. 이 집이 월세였다고요. 왜 월세집에 살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생활비도 필요했고 죽어봐야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집을 팔고 월세로 돌리고 있는 돈은 다 쓰고 갈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저랑 사니까 안정적으로 집을 사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집 팔고 모아둔 돈은 있을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2억 정도 남았다고 대답했어요. 이걸로 집 사는데 조금 부족하다고요. 저는 그럼 그걸로 집을 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어요. 연금도 조금 나오고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부업으로 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되겠냐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주말마다 경마장에 가서 돈을 번다고요. 경마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경마장에 가서 뭘 하겠어? 경마하지.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부업이에요? 도박이지.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뭐가 도박이냐고 했습니다. 제가 일할 때 팁 준 거 다 경마에서 딴 돈으로 준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경마에서 돈 잃어본 적이 없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번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부자라더니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자기가 언제 부자라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부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였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집 사는데 모아둔 돈을 다 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싫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마로 돈을 번다고요. 그게 무슨 부업이에요? 도박이잖아요. 집도 월세였고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경마로 돈을 번다는데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 딸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딸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박은 언젠가 잃게 돼 있잖아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다 보니 아침이 됐어요. 속은 것 같아서 이혼을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1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들고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65살에 월세 집 얻어서 혼자 사느니 차라리 남편 돈이랑 합쳐서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 돈 1억이랑 남편 돈 2억을 합치면 3억입니다. 3억이면 작은 집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돈 합쳐서 집 사자고요.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이해한다며 좋다고 했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봤습니다. 3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곳을 골랐어요.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고깃집에 출근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기 굽고 서빙하고요. 남편은 평일에는 놀다가 주말에 경마장으로 갑니다.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딴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해요.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65살에 고깃집에서 일하고 남편은 경마장에 가고요. 이게 제가 바라던 노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위안을 삼습니다. 3억짜리 집이지만 그래도 제 명의가 절반 들어가 있잖아요. 월세로 떠돌아다니는 것보단 낫죠. 딸들한테는 아직 재혼했다는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할까 봐서요. 엄마가 경마하는 남자랑 살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말을 해야 하는 어떻게 말할지 걱정입니다. 정말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욕심 부리다가 죄를 받는 느낌입니다.